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겨울철 기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기상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겨울 한반도에 이례적인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폭설까지 겹쳤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 기온은 무려 0.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은 0.7도 기온이 올라 전 세계에서 기온 상승이 가장 빠른 나라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촌의 기상이변은 규모가 더 세고 광범위해졌으며 사상자와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이런 온난화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침엽수가 사라지고 사과와 배가 중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아열대 수종이 늘어나는 등 해양 생태계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난화와는 반대 현상이 겨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면 예년보다 겨울이 따뜻해야 하는데 반대로 최근 겨울은 예년보다 심한 혹한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나타나면서 71년 만에 한강이 가장 빨리 얼어붙기도 했는데요. 온난화의 역설로 불리는 이런 겨울 한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면 12월, 1월, 2월을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2월 초부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올겨울 얼마나 춥길래 이럴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번 한파의 원인이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난화라고 하면 올겨울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최강 한파, 바로 온난화의 역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한파의 원인이 바로 북극 한기였습니다. 이 북극에 머물고 있어야 할 극저온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반도 곳곳에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난 건데요. 최근 북극 온도가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소용돌이, 극제트가 약해졌고 이 때문에 북극의 한기가 남쪽으로 축 처지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또 아무리 온난화라고 하지만 북쪽 한랭기단의 한기는 영하 35도 이하로 무척 차기 때문에 북극 한기가 한반도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혹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따뜻한 겨울 대신 오히려 더 추운 겨울을 유발하고 있어서 온난화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극 한기가 한파를 몰고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한반도의 겨울 날씨의 특징은 사만사온인데요. 최근 이 고전적이었던 기상 현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14만 이온이라는 새로운 날씨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13일 동안 추위가 이어지다가 이틀 동안 반짝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건데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 가까이 한파가 이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찾아온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열흘 이상 지속됐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이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의 한파가 닷새가량 지속되면서 지난 15일에는 한강이 공식적으로 결빙됐습니다. 올겨울 12월 한강 결빙은 지난해보다 42일, 평년보다는 29일이나 빨랐고요. 특히 1946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빨랐습니다. 최근 한파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파가 끝난 건 아닙니다. 기상 전문가는 성탄절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서 연말에는 또 한 차례 북극 한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당초 올겨울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앞으로 라니냐는 올겨울 동안 비교적 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나타나면 보통 우리나라는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앞으로 겨울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약 3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일단 1월과 2월까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14만 이온이요. 옛날에는 4만 4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옛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님은 날씨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두 차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에 한 차례, 퇴근 시간에 한 차례 제법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특히 지난 수요일 내린 퇴근길 눈은 상황이 특이했습니다.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남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반면에 도봉구에는 5cm가 넘는 적설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에는 10cm가 넘는 폭설로 간선도로가 마비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느 때보다 일기예보에 관심이 높은 계절이지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겨울 눈 예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눈이 오는 날은 포근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올겨울은 눈이 와도 혹한은 계속 됐습니다. 어떻게 지역마다 적설량의 편차도 굉장히 컸고요. 눈 예보 어떤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올 겨울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눈이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눈이 출퇴근길에 집중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내린 눈, 심한 한파 뒤에 추위가 주춤하면서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도 그렇습니다. 이날 서울에는 총 5.1cm의 눈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시작됐는데 출근 시간이 겹치는 오전 8시 반쯤부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요. 오전 9시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경기도 양천은 10.5cm를 기록했고 평창은 7.5cm, 하남에도 5.5cm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원인은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다름 아닌 내륙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찬 공기가 밀려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마치 이 목욕탕처럼 수증기가 발달해서 눈구름이 형성되곤 합니다. 이 눈구름이 한파가 심할 때는 서해안과 주로 이 섬 지역에 영향을 주는데요. 한파가 주춤하면 이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눈구름이 내륙까지 들어와 한방눈을 펑펑 뿌리는 겁니다. 네. 또 지난 18일 북쪽 찬 공기와 남서쪽에 유입된 온화한 공기 사이에서 눈구름이 특이하게도 동서로 길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차가 크고 좁은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구름이 사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20일 퇴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에서 황해도 부근까지 길게 형성된 눈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눈을 뿌렸는데요. 이날 예상보다 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지만 같은 서울 지역여도 이 적설량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눈이 적게 내린 반면 경기 북부 지역은 1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져서 그야말로 이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20일 서울 강남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지만 도봉구에는 5cm가 넘는 적설이 관측됐습니다. 고양시도 10cm가 넘는 폭설로 간선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눈 때문에 아직도 이면도로 등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한파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월과 2월 사이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년 봄까지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기상청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상의 예보관들과 실시간 날씨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바뀌는 상황을 언론사에서 빠르게 제공해 달라지는 날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눈이 자주 오면서 기상 전문가들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보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 YTN에서도 실시간 날씨 정보와 바뀌는 상황을 재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과 2월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면 눈이 좀 덜 내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무래도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여도 이 눈구름이 형성되는 원인이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보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기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YTN 24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빈 방이나 빈 차를 빌려주는 공유 경제의 개념이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쓰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YTN DMB 기술 창업 런웨이의 지난 방송에서는 패션 쉐어링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성주희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유경제는 201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개념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사례와 조언을 전해주는 기술 창업 런웨이의 지난 방송은 이 같은 공유 경제를 이용한 창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투자 컨설팅 전문가와 진행자, 창업 사례자가 방청객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창업 사례를 소개하고 멘토링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도입부에서 창업 사례자를 소개하는 화면을 흥미롭게 꾸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패션 쉐어링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필요한 옷을 빌려 입는 패션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패션 공유 플랫폼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을 다룬 만큼 진행자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는 화면이 이어져 해당 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8분 남짓한 분량의 프로그램을 스튜디오 화면만으로 채웠다면 자칫 지루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진행자가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 물어보면서 시청자들에게 현장감을 느끼게 해줌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고객층이 20, 30대 여성인 점을 고려해 배송 과정이나 반납된 제품에 대한 검수, 손상 제품에 대한 관리 등 단계별로 더욱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주희 대표의 분주한 손길이 창업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명품 가방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조품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중고물품 판매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와 같은 예리한 질문도 시청자들에게 한층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데 유용했습니다. 멘토링을 맡은 창업 전문가는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소유한 시대에 인터넷이나 SNS가 발전하면서 공유가 쉬워졌기 때문에 미래의 트렌드로서 공유 경제가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주희 대표가 자신이 창업하게 된 계기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주어졌는데요. 성주희 대표에게 창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 학원과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거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패션을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비전과 더불어 소수의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확장해 나가는 전략, 사업을 하며 깨우친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해 나가는 발빠른 대처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반면 창업을 하고 성주희 대표가 맞았던 위기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창업 전문가가 소개한 창업의 실패 사례들은 창업에 대해 막연하게 가질 수 있는 환상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패션 쉐어링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펼쳐질 공유경제의 세상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요. 기술 창업 런웨이는 실제 창업 성공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이 어우러져 유용한 정보들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 전문가와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대응도 프로그램의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있고 목표가 뚜렷한 창업 사례자의 모습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창업 런웨이가 많은 성공 사례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은 혼잡도가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12월 초에는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증원을 쟁점으로 한 신노년 개화 구간에 파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파업은 6일 만에 끝났지만 9호선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YTN이 지적했습니다. 개화부터 신논현까지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노조의 경고 파업은 인력을 20여 명 늘리는 선에서 일단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합의와는 별개로 9호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단계 위탁 구조 때문에 수백억의 위탁 수수료가 매년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뉴스는 9호선의 위탁 구조와 수수료 지급 체계를 그래픽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위탁 수수료만 연간 700억 원이 넘고 거액의 수수료로 흑자를 낸 9호선 운영은 순이익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돌려 지난 7년간 자본금의 2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구조는 9호선의 적자를 누적시켜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증원, 안전 문제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금융회사에서 최고 8%대의 금리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만 해마다 30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500~600억 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위탁 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정작 9호선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발이자 공공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9호선은 현재 민간 자본이 운영사이기는 하지만 매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을 싣고 달린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노동 환경 문제를 볼 때 9호선은 공공운송수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복잡하게 만들어진 9호선의 사업 구조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는 여전히 불편과 불안을 가지고 달릴 수밖에 없는 9호선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공운송수단의 건전한 운영 구조와 선순환을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너무 구체적인 기사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한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마약을 은밀하게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국내 밀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에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히 보여줬는데
취재 의도와는 달리 범죄 수법을 너무 자세히 제시해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뉴스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아기들의 발인 소식을 다룬 영상 구성에서 상자가 온다, 아기가 간다라는 자막으로 구성한 점은 뉴스 보도에서 지나친 감성을 부여했고 표현이 일반적 감정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새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내용을 요약한 자막을 넣어 가독성을 개선한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 더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포맷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포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에서도 맥락, 즉 컨텍스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고 짧은 내용을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 포맷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형식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 뉴스 보도는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소화하려다 보니 형식보다는 내용에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문장이나 어휘에 심지어는 문자로 뉴스의 전달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시각화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뉴스 보도는 객관적이라는 명분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역할로 변해버렸습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이나 순서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시도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비평도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도 시간의 제약이나 편성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돌파구로서 기존 방식을 파괴하도록 요구하고 주장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나 개혁의 수준을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파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포털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TV에서는 과감한 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스트레이트 뉴스를 줄이고 해설적 뉴스를 확장하는 새로운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방송 뉴스 보도에서도 컨텍스트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뉴스의 시사 토크로 균형을 잡아왔지만 자칫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가정도 나옵니다. 원인이나 배경이 미흡한 보도보다는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설적 보도를 통해 맥락을 짚어가는 뉴스 보도의 효율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두 가지를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뉴스 보도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해설적 보도로 이동하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뉴스 시청자는 지상파에서 케이블로 또 포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나 전망보다는 원인과 배경을 주요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뉴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이나 진료 수가가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할증료로 더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오히려 할증료로 환자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보건복지에 대한 보도의 허점은 할증료를 뺀 시간 연장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휘발유값 인상에 대해서도 별다른 원인이나
인상 요인보다는 인상액을 알리는 수준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석유 비축금과 관련된 보도도 거짓된 농간이었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을 시청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원인이라고 되풀이할 일은 아닙니다. 경쟁 시대의 채널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기대나 만족에 더욱 다가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